조상님이 노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자식들 사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일 불효라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새벽 6시, 겨울 산자락에 아직 해가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야산 뿌연 입김을 내뿜으며 한 할머니가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옥, 72살. 무릎 보호대를 양쪽 다리에 꽁꽁 감고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2개, 한 손에는 낡은 등산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사과 2알, 배 1알, 약과 몇 개, 소주 1병, 그리고 종이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작은 체구에 패딩 점퍼를 껴입고 머리에는 털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발밑은 온통 얼어붙은 눈이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가 경사로는 절대 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다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순옥은 올랐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얀 숨이 찬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설 연휴가 코앞인데 이 새벽에 이 산을 오르는 사람은 순옥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순옥은 지팡이를 힘껏 짚고 다시 한 발을 뗐습니다. 미끄러질 뻔하다 간신히 나무줄기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이 길에서 미끄러져 갈비뼈에 금이 갔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 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말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한참을 쉬고 나서야 다시 발을 뗐습니다. 산 중턱, 소나무 2그루 사이에 봉분 2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여서 봉분인지 눈더미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씨도 이끼와 눈에 덮여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봉분 위에 눈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새벽에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붙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 마른 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명절 음식을 하고 묘역에 풀을 뜯고 비석을 닦아온 손이었습니다. 눈을 걷어낼수록 비석의 글씨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상복, 이정순,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왔습니다. 순옥은 비닐봉지에서 제수용품을 하나하나 꺼내 봉분 앞에 놓았습니다. 사과를 놓고 배를 놓고 약과를 가지런히 올리고 종이컵 2개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주가 종이컵 밖으로 흘렀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이 무릎 보호대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39에 이 산을 처음 올랐습니다. 순옥은 봉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해 봄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지요. 순옥아, 산소 좀 잘 부탁한다. 내가 몸이 성치 않아서 하고요. 제가 그랬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했습니다. 순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그게 33년 전입니다. 33년. 설이고 추석이고 시아버지 기일이고 어머니 기일이고 한 해에 4번. 단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에도 태풍이 와도 여기 올랐어요. 33년이면 132번입니다. 132번을 이 산길을 올랐어요.
산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집들, 논밭 위에 하얗게 쌓인 눈.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는데 순옥만 이 산꼭대기에서 죽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패딩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큰아들 재혁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순옥은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그래, 재혁아. 엄마 지금 어디야?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될까 싶었는데. 산소. 뭐? 이 새벽에? 아니, 엄마 무릎이 안 좋다면서 왜 또 혼자 가? 괜찮다, 괜찮아. 그래, 뭔 일이냐? 아, 그게. 올해 30 산소 안 가도 되지?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컵에 따르던 소주가 흙바닥 위로 흘렀습니다. 은서가 학원 특강이 있어서 설 연휴에도 빠지면 안 된대. 그리고 선영이도 친정에 가야 하고 나도 회사 프로젝트가 밀려서. 엄마, 여보세요? 엄마, 듣고 있어? 그래, 알았다. 미안, 엄마. 추석엔 꼭 갈게. 진짜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시간 1분 47초.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분 47초였습니다. 추석엔 꼭 갈게. 작년 설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재작년 추석에도 그 전해에도. 둘째 수진이는 대구에서 시댁제사에 치여 사는 형편이고 막내 재민이는 해외에 나가 있으니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올해 설에도 이 산에 오르는 건 순옥 혼자였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참 동안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발이 다시 봉분 위로 날렸습니다. 방금 손이 시려가며 쓸어낸 자리에 또 하얗게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비석 위에도 시어머니 비석 위에도 눈이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33년 세월 같았습니다. 쓸고 또 쓸어도 끝이 없는.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여기 오시는 것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마저 아까운 것처럼 그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33년 동안 이 산을 오르며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실 때도, 남편이 쓰러져 혼자가 됐을 때도 이 산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면 산소가 불안해진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33년 동안 이 자리에서만큼은 꾹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도 3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습니다. 순옥이 봉분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하렵니다. 용서해 주이소. 순옥은 봉분 앞에 2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또 뚝 소리가 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순옥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봉분 위에는 다시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순옥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이순옥 자신으로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처음 이 집에 시집 온 건 26살 때였어요. 충청도 시골 출신,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던 순옥을 시어머니 정순 여사는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첫 인사날 시어머니가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이 거칠구나. 그래도 일은 잘하겠네.
칭찬인지 무시인지 알 수 없는 그 한마디가 순옥과 시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깐깐한 분이었어요. 국간이 싱거우면 젓가락을 놓으셨고 빨래에 구김이 있으면 다시 시키셨습니다. 순옥은 이를 악물고 배웠어요. 그게 그 시절 며느리가 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 이상복 씨는 과묵한 분이었어요. 평생 농협에서 일하시다 퇴직하고 경기도 외곽 이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셨습니다. 말은 없지만 순옥이 차려주는 밥을 늘 맛있게 드시는 분이었어요. 가끔 순옥이 국을 올리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셨는데 순옥에게는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순옥이 39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텃밭에 나가셨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어요. 순옥이 점심을 차려놓고 시아버지를 부르러 나갔더니 배추밭 사이에 고꾸라져 계셨습니다. 그때 순옥이 지른 비명을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한대요. 장례를 치르고 집안 어른들이 모여 산소 자리를 정했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 소나무 두 그루 사이. 풍수를 보는 분이 명당이라고 했다더군요. 산 아래서 올려다보면 1시간, 봉분 옆에 서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순옥은 명당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만 그 산길이 얼마나 가파른지만 알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보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순옥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옥아, 예, 어머니. 산소 좀 잘 부탁한다.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산을 못 오르겠어. 내가 좀 다녀와 다오. 순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33년짜리 약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순옥의 1년은 4번의 산행으로 나뉘었어요. 설, 추석, 시아버지 기일, 그리고 훗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시어머니 기일까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순옥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팔이 빠지도록 음식을 장만해서 산 위까지 이고 져야 했어요. 남편 이재호 씨는 그나마 함께 다녔습니다. 묵묵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를 닮아 말이 없고 대신 몸으로 했습니다. 순옥이 음식을 싸면 재호 씨가 짊어지고 순옥이 제사상을 차리면 재호 씨가 벌초를 했어요. 여름 폭염에 둘이서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깎던 그 시절이 돌이켜보면 그래도 나았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재호 씨가 쓰러진 건 순옥이 58 되던 해였어요. 택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더니 핸들을 놓쳤다고 합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숟가락도 혼자 못 쥐게 되었어요. 산소에 같이 가던 그 듬직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환자가 된 겁니다. 그날부터 재호 씨는 요양병원 신세가 되었어요. 순옥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식당, 낮에 병원, 저녁에 다시 집. 그러면서도 명절이면 어김없이 산소에 올랐어요. 이제는 음식도 혼자 하고 산길도 혼자 올라야 했습니다. 제수용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두 팔을 짓눌러도 무릎이 삐걱거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처음 몇 년은 왔습니다. 큰아들 재혁이가 25쯤일 때는 엄마 내가 들고 갈게 하면서 짐도 들어줬어요. 둘째 수진이는 전도 함께 붙였고 막내 재민이는 아직 대학생이라 방학 때마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어요. 재혁이가 30이 넘으니 회사가 바빠서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시집을 가니 시댁 제사가 있어서가 됐어요. 재민이가 해외 발령을 받으니
비행기 표가 없어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목소리라도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갈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 미안한 기색도 없어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 올해도 좀 힘들 것 같아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해마다 핑계의 종류만 바뀌었지 결론은 같았습니다. 엄마 혼자 가세요. 최근 5년은 거의 매번 순옥 혼자였습니다. 작년 추석이 가장 서러웠어요. 큰아들 재혁이가 그래도 왔거든요. 오랜만에 아들이 온다니까 순옥이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까지 해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산을 올라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재혁이가 절 한번 올리더니 시계를 보는 겁니다. 엄마, 나 먼저 가볼게. 처가 쪽도 가야 해서 온 지 1시간도 안 됐었어요. 갈비찜은 한 젓가락도 안 뜨고 갔습니다. 순옥이 새벽 4시부터 고기를 재고 양념을 만들고 3시간을 졸여서 만든 갈비찜이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간장 양념으로요. 산소에 혼자 남은 순옥은 갈비찜 뚜껑을 열어 봉분 앞에 놓고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재혁이가 바쁜가 봐요. 손주가 일이 무심한 거 이해해 주이소.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미끄러졌습니다. 비탈길에서 굴러 나뒹굴었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산 아래 약국에서 파스를 사붙이고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봤자 엄마 왜 혼자 갔어?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그러고 한 달 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어요. 어르신,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았습니다. 이 상태로 산을 오르시면 안 돼요. 계단도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해요. 순옥은 진단서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가요?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은 쓸쓸하게 웃으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다음 예약 잡으시겠어요? 하고 물었지만 순옥은 대답 없이 뒤돌아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진단서를 꺼내 펴보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혁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젊은 순옥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갓 태어난 재혁이를 안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 중 지금 멀쩡한 사람이 순옥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산 위에, 시어머니도 산 위에, 남편은 요양병원 침대 위에. 순옥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 좀 용서해 주이소. 그날 밤 순옥은 오래간만에 자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설 일주일 전 순옥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단체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수목장 팜플렛 세부와 파묘 절차를 정리해 놓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수목장 단지에 직접 찾아가서 받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순옥은 이 일을 한 달 넘게 혼자 준비해 왔어요.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순옥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직원한테 부탁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파묘 절차, 화장 비용, 수목장이란. 직원이 화면을 띄워주면 순옥이 메모장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구청 민원실에도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산소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지만 순옥은 한 번에 못 알아듣고
3번을 다시 물었어요. 수목장 단지도 직접 버스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소나무 아래 잔디밭을 거닐며 여기라면 시부모님도 편하시겠다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순옥이 보낸 문자는 짧았어요. 설에 꼭 와라. 엄마가 중요한 얘기 있다. 셋 다 와야 한다. 큰아들 재혁이한테서 가장 먼저 답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몸 어디 안 좋아?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전화가 올 테고 전화가 오면 미리 얘기하게 될 테니까요. 이건 눈을 보고 말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수진이는 문자 대신 전화를 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걱정되게. 병원 갔다 온 거야? 아니다. 와서 얘기하자. 엄마 그렇게 말하면 더 걱정되잖아. 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갈게. 남편한테 얘기해 놓을게. 막내 재민이는 해외에서 카톡을 보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큰형이 엄마 유산 얘기 아니냐고 하는데. 순옥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산. 이 산골 조그만 집 한 채가 무슨 유산이라고. 쓸쓸한 웃음이 났어요. 재민이에게 그냥 와라. 비행기 표 끊어라. 하고만 답했습니다. 설 이틀 전 오후 2시 순옥의 집 거실에 오랜만에 세 남매가 모였어요. 재혁이는 아내 선영이 없이 혼자 왔고 수진이는 대구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재민이는 전날 밤 비행기로 도착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셋이 한자리에 모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아마 작년 아버지 요양병원 옮길 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순옥은 아침부터 떡국을 끓여 놓았어요. 쇠고기를 넉넉히 넣고 달걀지단도 얇게 부쳐서 올렸습니다. 자식들이 오니까 그래도 밥상은 제대로 차리고 싶었어요. 먼저 먹어라. 배고프지? 재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셋 다 모이라고 한 거 무슨 일인데? 엄마 몸이 안 좋은 거야?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이는 떡국을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순옥은 떡국 한 숟가락 뜨지 않은 채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너희를 불렀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갈색 봉투 겉면에 검은 볼펜으로 산소 관련이라고 순옥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파묘 신청 서류, 화장장 안내문, 그리고 수목장 팜플렛 3부가 나왔어요. 순옥이 팜플렛을 자식들 앞에 한 부씩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파묘에서 화장하고 수목장으로 모시려고 한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재민이가 든 숟가락에서 떡국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순옥을 바라보았어요. 파묘? 그 단어가 이 작은 거실 안에서 폭탄처럼 터진 겁니다. 순옥은 그 시선들을 견디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3년을 버틴 사람의 눈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큰아들 재혁이었습니다.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밀렸어요. 재혁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떡국 그릇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남사스럽게 어떻게 조상 묘를 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3대를 모신 명당 자리를 파헤쳐?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재혁을 바라보았어요. 나 장손이야. 장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4대에서 파헤친다고? 아버지가 이 얘기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그 말에 순옥의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재혁이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작은아버지한테 알려줘봐. 고모한테 알려줘봐. 집안 난리나. 파묘? 그게 동네 창피한 일이라는 걸 엄마가 모르는 거야?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일단 좀 앉아. 목소리 좀 낮춰. 너는 가만히 있어. 시집간 년이 친정 산소에 무슨 상관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이가 형, 그건 좀 심하다 하고 말했지만 재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절대 동의 못해. 절대. 재혁이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렸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래 왔으니까요. 이 정도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팜플렛을 집어들었어요. 수목장 사진이 실린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나무 아래 작은 이름패가 달린 사진이었어요. 엄마, 이거 얼마나 생각하신 거예요? 한 달 넘게 알아봤다. 혼자요? 혼자.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는 내가 얘기해 볼게. 시간 좀 줘. 순옥은 식어버린 떡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그릇 다 거의 그대로였어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그릇들을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찬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순옥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이 일은 눈물로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33년을 참은 사람이 아들 한마디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싱크대 위 창문 너머로 뒷산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신 그 산이요. 눈이 아직 녹지 않아 산등성이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옥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날 밤 재혁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옥은 큰아들 방 이불을 펴놓고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11시, 자정.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카톡을 보냈지만 익십이었어요. 순옥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급했나? 좀 더 돌려서 말할걸? 아니다. 돌려서 말하면 33년이 더 가는 거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가 들어왔어요. 어젯밤 그 옷 그대로였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선가 혼자 마시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구두에 진흙이 묻어 있는 걸 보니 혹시 산소에라도 다녀온 건지 순옥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밥을 퍼서 상에 올리고 깍두기를 꺼내고 김도 한 봉지 뜯어 놓았습니다. 아들이 숙취에는 김에 밥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화가 나도 서운해도 밥은 차려야 하는 게 엄마였습니다. 앉아라. 해장해야지. 재혁이가 냉랭한 표정으로 밥상 앞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은 뜨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재민이도 나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울렸어요.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가죽 표지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달아해진 앨범이었습니다. 순옥이 33년 동안 산소에 갈 때마다 틈틈이 찍어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순옥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너희가 이걸 한번 봐라. 첫 번째 사진. 젊은 순옥이 봉분 앞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까맣고 허리가 꼿꼿한 39살의 순옥이었습니다. 옆에서 남편 재호 씨가 풀을 깎고 있었어요. 이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번째 벌초 때다. 내 아버지가 그때는 같이 다녔어.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름 사진이었습니다. 순옥이 땀에 흠뻑 젖어 풀을 깎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익어 있었습니다. 모자도 없이 한낱볕 아래서 낫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봐라. 내 아버지가 쓰러진 그의 여름이다. 순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40도 폭염이었어. 혼자 벌초를 했다. 풀이 허리까지 자랐는데 안 깎으면 산소가 묻혀버리니까. 낫질을 하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풀밭에 쓰러져 있었어.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도 몰라. 등산객이 지나가다 발견해서 119 불러줬다. 열사병이었어. 병원에서 링거 맞고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다. 수진이가 엄마 하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또 넘겼어요. 겨울 사진. 순옥이 산길에서 넘어져 무릎이 찢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바지가 피로 젖어 있었어요. 옆에 놓인 비닐봉지가 찢어져서 사과가 굴러간 게 보였습니다. 이건 재작년 기일 때 비가 온 뒤라 길이 질었는데 내리막에서 미끄러졌다. 제수용품 봉지가 터져서 사과가 산비탈로 굴러내려갔어. 사과 줍느라 더 미끄러져서 무릎이 갈라졌는데 산 위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서 수건으로 동여매고 내려왔어. 재혁이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순옥이 앨범에서 고개를 들고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어요. 작년 추석에는 산소 올라가다 비탈에서 굴렀다. 갈비뼈에 금이 갔어. 너희한테는 말 안 했다. 재민이가 물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냐? 너희가 대신 가줄 것도 아니고 걱정만 시키는 거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앨범을 덮고 가방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자식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다 닳았대. 의사가 경사로 오르면 안 된다고 했어. 계단도 가급적 피하래. 인공관절을 넣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산소가 산 중턱이잖아. 포장도 안 된 산길을 30분을 올라가야 해. 비 오면 질퍽하고 겨울에는 얼어붙고 난간 하나 없는 그 길을 70 넘은 할매가 혼자 오르는 거다. 순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냐? 자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이 짐이 고스란히 너희한테 간다. 거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재혁아, 너 벌초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 풀이 어디서 나고 낫을 어느 각도로 잡아야 하는지 아냐? 모르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재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시댁 제사에 내 친정 제사까지 합치면 1년에 몇 번을 치러야 하냐? 시어머니 기일, 시아버지 기일, 설, 추석. 거기에 이쪽 산소까지 떠안으면 내 몸이 버티겠냐? 너도 허리 디스크 있잖아.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민아, 너는 해외잖아.
비행기 타고 12시간 날아와서 산소 갔다가 다시 12시간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 명절마다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재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옥은 봉분 쪽, 그러니까 창문 너머 뒷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다. 엄마가 죽고 나서 너희끼리 누가 산소 관리할 거냐고 싸우는 꼴은 보기 싫어.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꾹 참고 이어갔어요. 너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이 있었다. 순옥아,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다. 죽은 사람은 원망도 서운함도 없다. 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효도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순옥이 자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려는 거다. 죽은 분들 모시느라 산 사람이 쓰러지는 건 어머니도 원치 않으셨을 거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재혁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젯밤 펄쩍 뛰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순옥은 웃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는데도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엄마는 너희가 미안해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야. 같이 생각해 달라는 거지. 순옥은 식어버린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무섭다. 조상 묘를 건드리는 게 쉬운 결정이겠냐. 33년 모신 분들인데. 근데 이대로 가면 너희가 또 30년을 이 짐 지고 사는 거야. 엄마는 그게 더 무섭다. 밥상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듬어 보는 침묵이었어요. 일이 터진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재혁이가 전화를 한 겁니다. 작은아버지한테요. 순옥한테 허락을 받은 것도 의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혁이는 속이 답답했던 거예요. 장손으로서 이걸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집안 어른한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작은아버지, 저 재혁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파묘하겠다고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대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재혁이는 그때서야 자기가 뭘 버린 건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상철 씨는 시아버지의 친동생이었어요. 70이 넘었지만 목소리 하나는 우렁찬 분이었습니다. 경상도 남자 특유의 불같은 성격에 집안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나서는 분이었어요. 그로부터 30분도 안 돼서 순옥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작은아버지였어요.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요? 우리 형님 묘를, 우리 어머님 묘를 판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순옥은 수화기를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서방님, 제 얘기 좀 들어보이소. 들을 것도 없어. 형수님이 30년 고생한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렇지. 조상 묘를 건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지. 우리 형님이 저 땅 밑에서 통곡을 하실 거요. 서방님, 저도 오래 생각하고. 형수님은 생각이 짧아요. 묘를 파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털을 건드리면 3년 안에 집안에 탈이 나요. 순옥이 입을 열려는데 작은아버지가 끊어버렸어요. 33년 동안 산소에 한 번도 안 온 분이 3년 안에 탈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말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화. 고모, 그러니까 시누이 이정미 씨였어요.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작은 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파묘를 한다고? 형님, 제가 설명. 옳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신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순옥은 이 목소리를 잘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명절마다 와서 음식 투정하던 그 목소리였어요. 국이 짜다, 전이 눅눅하다, 나물이 질기다. 정작 부엌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않으면서요. 그 자리가 풍수봐서 잡은 명당이야. 우리 아버지 거기 모신 뒤로 재혁이가 서울 가서 대기업 취직하고 수진이가 좋은데 시집간 거 몰라? 그 복받을 자리를 파헤치겠다고? 옳게 나이 먹더니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야? 순옥은 참고 또 참았어요. 풍수 타령은 익숙했습니다. 신우이는 평소에도 그랬어요. 뭐만 하면 산소 풍수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카가 승진하면 산소떡,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산소를 안 돌봐서. 그런데 그 산소를 돌보는 사람이 누군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에 와서도 산소에는 안 올라가고 아랫마을 식당에서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집안 체면 문제라고. 전화가 또 끊겼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쪽 먼 친척 형님, 동네 종친의 어른. 소문이 번개처럼 퍼진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종친의 카톡방에 올린 겁니다. 형수님이 형님 묘를 파겠다고 합니다.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 한 줄에 답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집안 망신이지 뭐. 며느리가 감히 어른 산소를 건드려? 요즘 세상이 하수상하다. 그 묘자리 형님이 얼마나 공들여 잡은 건데. 순옥의 이름 석자가 종친의 카톡방에서 씹히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먼 친척까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 중에 산소에 와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화면에 부재중 전화 7통, 카톡 알림 2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여서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33년 동안 산소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화장실 변기 위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어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33년 동안 모신 건 생각도 안 하고 폭염에 쓰러지고 비탈에서 굴러도 갈비뼈가 부러져도 혼자 버텨온 건 나란 말이에요. 풀 한 번 안 깎아본 사람들이, 전 한 장 안 붙여본 사람들이, 명절에 와서 밥만 먹고 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화장실 문 밖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문 좀 열어.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울음소리를 가렸어요. 한참 뒤 순옥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는 세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기가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한 게 이 사태를 만든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내가 괜히 전화해서. 순옥은 재혁이를 바라보았어요. 화가 났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이 아들도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 불안했던 거겠지요. 48년을 살았어도 장손이라는 무게 앞에서는 아직 애였습니다. 순옥은 그게 안쓰러웠어요. 됐다. 내 잘못 아니야. 순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아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차피 친척들한테는 말해야 할 일이었어. 빨리 알게 된 거지.
재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떡할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 뒷산의 윤곽만 겨우 보였어요. 시부모님이 저 산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포기 안 한다. 순옥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전화 100통이 와도 1000통이 와도 안 한다. 33년 동안 저 산을 혼자 오른 사람은 나야. 비 맞고 눈 맞고 뼈가 부러져도 올라간 사람은 나라고. 전화 한 통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결정은 내가 한다. 그 말을 듣고 수진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이가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찬성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재혁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설날에 산소 가자. 셋이 같이. 순옥은 큰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재혁이의 눈이 붉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열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12통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카톡 알림은 셀 수도 없었어요. 순옥은 알림을 하나도 읽지 않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었어요. 내일은 설날이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들과 함께 산소에 오르는 날이었어요.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순옥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2~3시간 눈을 붙였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 특유의 가벼움이었어요. 부엌 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산소에 올라가는 날이니까 제수 음식을 차려야 했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쳤어요.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시아버지는 동태전을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호박전을 좋아하셨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순서였어요. 나물 3가지를 무치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약과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식혜도 끓였어요. 몸이 레시피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어요.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머리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였어요. 6시쯤 재민이가 먼저 나왔어요. 부엌에서 전 부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울게요. 됐다. 너는 가서 좀 더 자라. 아니에요. 저도 할래요. 재민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순옥 옆에 섰어요. 전을 뒤집는 법을 몰라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순옥이 야, 불 줄여. 약불에 해야지 하며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를 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부엌에서 자식이 옆에 서서 전을 부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7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나물 무치는 걸 이어받았어요. 7시 반 재혁이가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봤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현관에서 등산화 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짐 내가 들고 갈게.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코끝이 찡했습니다. 9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산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린 눈이 나뭇가지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순옥이 앞에 섰어요. 이 길은 순옥이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어디가 미끄럽고 어디서 쉬어야 하고 어디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지 132번 오른 사람만 아는 길이었습니다. 재혁이가 제수 음식을 짊어지고 그 뒤를 따랐어요. 비닐봉지 2개가 묵직했습니다. 순옥이 33년 동안 혼자 들고 올랐던 그 무게를 아들이 처음 짊어진 거예요. 수진이가 순옥의 팔을 잡아주었고
재민이가 뒤에서 엄마 천천히, 천천히 하며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순옥은 춥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봉분이 보였어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짐을 내려놓더니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고 봉분 위에 눈을 쓸기 시작했어요.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갑. 순옥은 지난 설에 맨손으로 눈을 쓸었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었습니다. 아들은 장갑을 챙겨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순옥은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작지 않았어요. 비석이 드러났어요. 이상복, 이정순, 시아버지, 시어머니. 순옥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전을 놓고 나무를 놓고 약과를 올리고 식혜를 따르고 소주를 부었어요. 33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접시를 건네고 재민이가 돗자리를 깔고 재혁이가 잔을 놓았습니다. 순옥 혼자 하면 20분 걸리던 일이 5분 만에 끝났어요. 가족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옥이 먼저 절을 올렸어요. 2번 깊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자식들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묵묵히 봉분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솔잎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쳤어요. 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자식들 데리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33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옥이 자식들을 돌아보았어요. 재혁이, 수진이, 재민이. 세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라고 하기엔 다들 중년이 되었지만 순옥 눈에는 여전히 애들이었어요.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순옥이 봉분 쪽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죽은 사람 집 돌보느라 산 사람 진 빠지는 거 내 할머니도 원치 않으실 게다. 재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냐? 순옥아, 그만해. 너 몸도 성취하는데 무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어.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미안한 부모가 되기 싫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너희끼리 이 산길 올라와야 하는 거, 그게 엄마가 남기는 짐이야. 엄마는 그 짐을 물려주기 싫다. 친척들이 뭐라 하는 거 나도 안다. 근데 생각해봐라. 순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풀 한 번 깎아준 적 있냐? 제사 음식 한 번 해온 적 있냐? 명절에 전 한 장이라도 붙여준 적 있냐? 말만 번드르르 하지 정작 돌보는 건 33년 동안 이 며느리 하나였잖아. 바람이 거셌어요. 순옥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결정했다. 이 결정에 동의하든 말든 엄마 혼자라도 할 거야. 근데 순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너희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엄마 혼자는. 사실 좀 무섭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 소나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혁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무릎으로 순옥 앞까지 다가가더니 그대로 이마를 차가운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눈이 섞인 흙이 이마에 묻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산소 한 번 안 오면서 체면만 따진 내가 부끄럽다. 장손이라고 큰 소리만 치고 정작 엄마 고생은 생각도 안 한 내가 부끄럽다. 재혁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48살 장남이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코를 훌쩍이며 소매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꼭 초등학생 때 혼나고 울던 그 재혁이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할게. 나도 같이. 재민이가 순옥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뜻대로 해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순옥은 세 자식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봉분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를 용서해 주이소.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봉분 위로 바람이 한 줄기 불었어요. 소나무 가지에 쌓였던 눈이 사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고생했다고 누군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순옥은 바빴습니다. 구청에 파묘 신청서를 내고 화장장 예약을 잡고 수목장 부지를 최종 확정했어요. 서류가 많았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쓰고도 눈이 침침했어요. 재민이가 해외에서 전화로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 거기 도장 찍으면 돼요. 아니, 그 칸 말고 밑에 칸이요. 순옥은 투덜거리면서도 꼼꼼하게 처리했어요. 재혁이가 파묘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세 군데를 비교하고 직접 전화해서 견적을 받았어요. 업체 사장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30년 넘게 관리하신 산소입니다. 정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당부까지 했대요. 재혁이한테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순옥은 몰랐습니다. 설날 이후 처음으로 장손 노릇다운 장손 노릇을 한 거였어요. 수진이는 대구에서 올라와 순옥과 함께 수목장 단지를 한 번 더 다녀왔어요. 소나무가 쭉쭉 뻗은 양지 바른 자리를 골랐습니다. 친척들 전화는 여전히 왔어요. 작은아버지가 2번 더 전화했고 신우이는 카톡으로 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순옥은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어요. 싸울 힘을 아꼈습니다. 싸움에 쓸 에너지를 준비에 쓰기로 한 거예요. 파묘 당일, 이른 아침 산소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순옥, 재혁, 수진, 재민. 그리고 이번에는 며느리 선영이와 수진이 남편 형철이까지 왔어요. 선영이가 순옥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돕고 싶어서 왔어요. 순옥은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 손에 힘을 줬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였습니다. 파묘 업체 관계자 2명이 장비를 들고 올라왔어요. 순옥보다 이 산을 훨씬 쉽게 오르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자가 절차를 설명했어요. 먼저 봉분을 열고 관을 확인합니다. 유골을 수습해서 유골함에 모시고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과정은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설날 산소 앞에서는 안 떨렸는데 오늘은 떨렸어요. 진짜 마지막이니까요. 불효를 용서해 주이소. 33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는데 오늘 보내드립니다. 더 좋은 곳으로, 비 안 맞고 눈 안 맞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순옥이 2번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흙 냄새가 났어요. 33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파묘가 시작됐어요. 삽이 땅을 팠습니다. 흙이 한 삽 한 삽 거쳐 나갔어요. 순옥은 옆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식들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삽질 소리와 흙이 쏟아지는 소리만 산을 울렸어요. 관이 드러났습니다. 나무관이 오랜 세월에 사가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유골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어요. 시아버지의 유골이었습니다. 과묵했던 순옥이 끓인 국을 맛있게 드시던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게 최고의 칭찬이었던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 계셨습니다. 재혁이가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유골 위에 놓았어요. 수진이가 그 옆에 한 송이를 더 놓았습니다. 재민이, 선영이, 형철이도 한 송이씩. 하얀 꽃이 유골 위에 소복이 쌓였어요. 시어머니 봉분도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순옥은 시어머니 유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 순옥이가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편한 대로 가시지요. 유골함 2개의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순옥이 시어머니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재혁이가 시아버지 유골함을 안았어요. 산을 내려가는 길, 순옥이 유골함을 꼭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골함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살아생전 작은 체구였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가벼워지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산을 오르내리게 한 무게가 품에 안으니 깃털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이 산길 다시 안 오르셔도 됩니다. 며느리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화장장에서 다비식을 치렀어요. 가족들이 나란히 서서 묵념했습니다. 불이 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화장장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고 33년을 되감았습니다. 39에 처음 산을 올랐던 그 봄날부터 폭염에 쓰러졌던 여름, 비탈에서 굴렀던 겨울, 혼자 떡국을 먹었던 수많은 설날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길이 끝나고 있었어요. 한편의 긴 영화 같았습니다. 오후 수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평탄한 길에 잔디가 깔려 있었고 군데군데 키 큰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계단도 비탈도 없었어요. 순옥의 무릎이 아플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미리 골라둔 소나무 아래에 유골을 모셨어요. 흙을 덮고 잔디를 깔고 나무에 작은 이름패를 달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이름패에 검은 글씨로 이상복, 이정순, 나란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재혁이가 이름패를 만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비 맞을 일도 눈 맞을 일도 없으실 거예요. 이 나무 아래서 편히 쉬세요. 손자가 자주 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솔잎 사이로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왔습니다. 순옥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순옥은 온몸이 녹초가 되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불을 덮자마자 눈이 감겼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환한 곳이었어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온통 빛이었습니다. 따스했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 연보라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비녀를 꽂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이 아니었어요. 순옥이 기억하는 그 모습, 주름이 깊지만 눈매가 단정하고 입이 꾹 다문 그 얼굴. 그런데 오늘은 웃고 계셨어요. 순옥이 3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하디환한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순옥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순옥의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살아계실 때 늘 차가웠던 그 손이 꿈속에서는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순옥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잘했어, 잘했어. 순옥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33년 동안 산소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순옥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순옥이 눈을 떴을 때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환한 아침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은 젖은 베개를 손으로 만지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순옥은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의 추석이 왔어요. 예전 같으면 순옥은 일주일 전부터 시장을 돌았을 겁니다. 전 재료 사고, 나물거리 사고, 제수용 과일 고르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서서 하루 종일 음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산을 올랐겠지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순옥은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놀랍도록 개운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에 이렇게 푹 잔 게 33년 만이었어요. 부엌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타 마셨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하나.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뒷산이 보였어요. 단풍이 들어 빨갛고 노란 산. 시부모님이 계시던 그 산. 봉부는 이제 없었습니다. 빈자리에 풀이 자라나 있을 거예요. 순옥은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산만 보면 가슴이 무거웠는데 오늘은 그냥 산이었어요. 예쁜 가을 산. 9시에 재혁이 차가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손녀 은서가 뛰어내렸어요. 할머니. 은서가 순옥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13살. 학원 특강 때문에 설에 못 왔던 그 아이였어요. 며느리 선영이가 트렁크에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갈비찜, 잡채, 과일. 선영이가 직접 해온 거였어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손 놓고 계세요. 순옥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명절마다 서울서 내려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던 며느리였습니다. 순옥이 부엌에서 전 부치고 있으면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한마디 하고는 순옥이 됐다 하면 그대로 거실로 돌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갈비찜을 해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양념이 골고루 배어 있었어요. 맛을 한 젓가락 봤더니 괜찮았습니다. 순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하는구나. 아니, 어쩌면 기회가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부엌을 꽉 쥐고 안 놓았으니까 며느리는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겠지. 10시에 수진이 가족이 도착했어요. 남편 형철이가 운전을 하고 수진이가 떡을 한 상자 들고 내렸습니다. 11시 재민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해외에서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순옥은 처음 보는 얼굴에 눈이 둥그레졌어요. 엄마, 인사드려요. 수연이에요. 어머, 예쁘네. 어서 와라.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렇게 온 식구가 모인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어요. 12시 가족들이 수목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0분, 산을 30분 오를 필요가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내려 평탄한 길을 5분만 걸으면 됐습니다. 순옥의 무릎은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반년 사이에 부쩍 자란 것 같았어요. 이름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상복, 이정순. 나무 아래 잔디가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순옥이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껍질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봄에 모실 때는 이 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반년 새가지가 부쩍 뻗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영양분이 되어 이 나무를 키우고 계신 건가? 순옥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죠? 며느리 왔습니다. 오늘은 식구가 많이 왔어요. 재혁이가 과일을 나무 앞에 놓았어요. 수진이가 떡을 놓았습니다. 재민이가 소주를 따랐어요. 은서가 뒤에서 할머니, 여기 좋다. 공원 같아.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순옥은 웃었어요.
산소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아이 웃음소리. 그 산은 너무 가팔라서 아이들은 데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재혁이가 순옥 옆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명절마다 여기 올게. 약속해. 순옥이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무 위에서 새가 울었어요. 바람이 솔잎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왔어요. 마치 시부모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형수님, 작은아버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한 달 전 불호령을 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목장이라는 게, 그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오. 사실 우리 집 산소도 관리가 힘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무릎이 안 좋은데 매번 산에 올라가기가. 순옥은 피식 웃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가 세상에 하며 눈이 커졌습니다. 재혁이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서방님, 다음에 한번 오이소. 같이 구경시켜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순옥은 나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33년 동안 도리를 외치던 사람들도 결국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을 뿐. 순옥이 그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바람에 솔잎이 살랑였어요. 순옥에게는 그게 시어머니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나무 앞에 모여 사진을 찍었어요. 재민이 여자친구 수연이가 핸드폰을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순옥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재혁이 가족, 오른쪽에 수진이 가족, 뒤에 재민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산소에서는 찍을 수 없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수목장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확인해 보았어요. 나무 아래에서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는 가족.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시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사진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게 맞다. 산 사람이 이렇게 웃는 게 맞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리. 33년 동안 그 단어에 짓눌려 살았어요.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 누군가가 정해놓은 도리를 따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산을 오르면서도 그게 도리라고 믿었어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도 갈비뼈에 금이 가도 열사병으로 쓰러져도 이를 악물고 올랐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도리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산소를 얼마나 자주 가느냐, 제사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차리느냐, 그게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 그것이 진짜 효도였어요. 순옥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옆자리 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뭐라고 했어? 순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행복하다고 했어. 차창 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순옥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오늘 어떤 도리에 짓눌려 있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